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아들 셋을 둔 할머니예요. 물론 손자, 손주들도 많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해가며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으니 이렇게 남편은 죽고 없고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네요. 인생은 긴 것 같으면서도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시절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잘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가난했던 남편은 저와 만나면서도 결혼하자 소리를 먼저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게 없어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와달라는 말을 선뜻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혼도 제가 먼저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가지고 만삭일쯤에 한겨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거든요. 집주인에게 임신한 아내가 있으니 제발 한 달만 더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집주인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길로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다짐하듯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게. 우리 아이도 한겨울에 이렇게 쫓겨나는 일 다시는 없게 할 거야. 남편은 그 이후로 정말 닥치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렇게 일해서 모은 자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어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 땅이 몇십 년 뒤에는 굉장히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땅을 사고 있어. 여긴 다 뻘인데. 여기 사람 모이는 것 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땅들을 다 메워서 집을 지어야겠지. 여긴 딱 중심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런 땅을요? 위치가 이만큼 좋은 곳이 또 없어. 여기가 딱 맞아. 그곳이 지금의 강남입니다. 60년대 이후 강남의 땅값은 정말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 땅이 뭐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싶을 만큼 올랐고 말입니다. 당연히 버는 족족 그곳에 땅을 사두었던 남편과 저는 벼락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크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예전에는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월세방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하면 아들들이 다들 놀랬거든요. 두 분한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나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작은 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 안목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뜨나 싶었던 마음에 미안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자네밖에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들들은요. 자식들, 물론 좋지. 그런데 정말 다 믿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자네도 애들 너무 믿지는 말어. 남편은 자신의 그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해놓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결혼할 때 해준 집이나 중간중간 조금씩 줬던 돈들 말고는 아직 제대로 된 상속은 한 푼도 하지 않은 채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재산 500억은 고스란히 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뭐 사실 어련히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물려주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계획이었고 말이죠. 며느리들은 다들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며느리들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첫째 며느리는 의사였습니다. 큰아들도 의사였으니 의사 부부였죠.
병원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의사였던 탓에 바빠서 얼굴은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늘 저에게 참 잘했어요. 어머니도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나는 괜찮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의사들도 자기들 몸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예약해뒀으니까 이번에는 꼭 와서 검진 받으세요. 아시겠죠? 특히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는 혼자 외로울 것 같다며 그 전보다 연락도 자주 했고 또 제 몸이 걱정된다며 건강검진도 예약해주며 더더욱 저를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바쁜 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럼 받으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은 시간에 다 빼놨으니까 어머님은 몸만 오셔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째 애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주눅 들어 있었던 게 아직 기억나네요. 그때는 이렇게 좋고 큰 집에는 처음 와보니까 그리고 저는 조건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반대하실까봐 겁을 많이 먹었죠. 우리 부모님 그런 부모님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말만 그런 줄 알았지.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결혼하는데 욕심이 없을 수 있겠어? 자기는 좋은 회사 다니고 집도 부잔데 나는 아니잖아. 그 말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좋잖니. 어머님 같은 분만 계시면 세상에 고부 갈등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둘째 며느리는 마음씨가 곱고 음식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됐다는데도 자신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반찬들을 해다 날랐어요. 그게 어찌나 정갈하고 맛있던지 제가 너는 장사를 해도 성공하겠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 학원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그 마음을 들으니 더더욱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은 아이였습니다. 음식을 해주러 집에 자주 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는 이 중에서 가장 요즘 아이들 같기는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랑 이번에는 여기 가요. 동서, 거긴 너무 시끄럽고 정신 사나워서 어머님은 힘드셔요. 뭐 어때요?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손잡고 이런 곳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들을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곳을 한번 다녀오면 기가 쭉 빠지는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건 알았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면 그런 곳에 같이 가자고도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시어머니를 좋아하니까 그러는 걸로 생각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며느리 중에서 가장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래도 저희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는 가장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인 구석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선도 잘 지켰고 말입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딸이 없는 게 아쉽고 불만이었는데 딸 같은 며느리들을 셋씩이나 봐서 행복했어요. 남들은 뭐 고부 갈등이다 뭐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집은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들끼리도 사이가 좋은 듯 보였고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남편이 떠나기 전에 그래도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말라고 한 게 더더욱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저의 인생의 중요도나 믿음으로 따지면 남편이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남편 말을 듣고 제가 죽을 때까지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걸로 생각했지만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아이들이 저를 더 챙기는 것을 보고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딘가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군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엄청나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덤덤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암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님 그렇게 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큰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늘이 너무한다기보다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검사 결과 정확한 거 맞아? 내가 2번이나 다시 확인했어. 어디 봐봐. 큰아들은 곡장 와서 결과를 보겠다며 난리를 쳤고 둘째 아들은 허망하다는 얼굴로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막내는 당장이라도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이든 뭐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쳐댔고 말입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 인생을 헛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소식을 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암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다며 2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막내 며느리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며 버킷리스트인지 뭔지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랑 다 하자고 말입니다. 큰아들과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이 와서는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식구들은 처음 본다며 한마디씩 하고 갈 정도였으니 말이죠. 거기가 큰아들네가 다니는 병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게 저도 자식들도 마음이 다 편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바로 수술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연세에 비해 빠르고 암의 크기가 크고 전이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 수술하기에는 힘들고 일단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암 사이즈를 줄여보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살 수 있나요? 담당 의사는 그 질문에 대답해주기 곤란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선생이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절대 이야기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홍 선생은 저희 큰며느리였습니다. 그 나이가 제가 걱정돼서 그랬나 보네요. 괜찮으니까 말해주세요. 저도 준비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항암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상태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받고 계시니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겁니다. 6개월. 생각보다 짧은 그 기간에 놀랐던 것 같아요. 보통 노인이 걸리는 암은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말기라고 진단받았지만 3년 이상을 살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생숭생숭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도 빨리 보고 싶었소? 하늘을 보고 남편을 향해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신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아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재산을 관리해주는 남편의 변호사이기도 했던 분에게 아이들 몰래 연락을 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들은 변호사분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런... 그 양반이 내가 많이 보고 싶나 봐요. 심란한 얼굴로 한숨을 쉬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를 좀 해놔야 할 것 같아서요. 유언장 작성 문제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제가 벌써 신변 정리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도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셨던 분인데 한 번도 일적으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는 변호사분이거든요. 며느리들과 아들들은 정말 수시로 병실을 들락거렸어요. 간병인이 있는데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살다 이렇게 우애 좋은 가족들은 처음 봤다니까요. 돈 많은 집 많이 다녀봤는데 이 정도는 정말 처음이에요. 제가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요. 며느리 복도 많고. 정말 모두 부러워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보는 재미에 제가 아프다는 사실도 가끔 잊어버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남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냐 웃겠지만 행복하다면 행복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르신, 며느님 분들 무슨 생각이신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들이 무슨 생각이라니? 제 선배님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 전달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유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혹시 어르신이 정리한 유산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고요. 우리 며느리들이요? 네. 여기저기 어르신 앞으로 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다니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서요.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남편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고 저희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건 알 테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이었고 자기들 앞으로 얼마를 물려줄 생각인지 또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건지 말해준 적이 없는 데다가 제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궁금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직접 물어보기엔 어딘가 좀 그런 주제이긴 하잖아요. 죽어가는 시어머니한테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물려줄 건지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섭섭한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순수하게 정말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바라는 건 정말 욕심을 넘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제 재산 내역을 쫙 뽑아서 말이죠. 내가 이걸 한다 해놓고 아직도 안 했더구나. 어머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는 이런 거 안 궁금한데 그냥 어머니 빨리 낳으시는 게 최곤데요. 근데 아버님,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모으셨대요? 대단하시다. 500억이 넘는 재산을 본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많다 해도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정리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아니고 차차 할 생각이다. 그러니 혹시나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제는 안 궁금해해도 된다. 웃으며 좋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과 아들들은 안 궁금했다며 어머님이 낳으시는 게 최고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서 왜 알아보고 다녔어? 하는 삐딱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이 피어나는 건 정말이지 한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투병 중이었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았는데 말입니다. 한 며칠 기분이 심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래도 속으로는 나보다 내 재산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물려주는지만 기다리는 게 아닐까. 만약 재산을 먼저 다 물려주고 나면 지금까지 나에게 잘했던 거랑 태도가 완전히 바뀔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맞는 항암제도 약이 조금 세져서
제가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거나 잠에 빠져 기력을 못 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아팠을 때는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정말 많이 아프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몸이 몹시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니 버틸 수 있을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도 주사를 맞고 정말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력이 딸려 잠만 자던 날이었어요. 잠이 들기 전에는 분명 며느리들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실에 아무도 없더군요. 얘들이 다 어딜 간 거야? 자기들이 제 병상을 지키겠다며 간병인도 일찍 퇴근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랬으면 셋이니 하나쯤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매사에 짜증이 많이 났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터라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나도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걸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시어머니 되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만나보셨어요? 어머님 재산 관리하는 변호사요.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가는 와중에 있는 보호자 휴게실에서 둘째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 심상치 않아 몸을 숨겼습니다. 그 변호사가 진짜 안 넘어와. 뭘 준다고 해도 안만 난 준다고. 제가 좀 연락해볼까요? 저희 집에 돈이 좀 있잖아요. 좀 찔러주면서. 그게 안 통한다니까? 아니, 어머님은 저렇게 하루가 달리 몸이 안 좋아지시는데 아직 재산 정리를 안 하면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그 큰 돈을. 그러게나 말이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 노인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덜덜 떨려서 말입니다. 차라리 더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충격 때문에 힘이 다 풀려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500억씩이나 되는 돈을. 저 노인네 유산은 다 정리하고 죽어도 죽겠지. 정리는 할 것 같은데 혹시 엄한데 기부하겠다거나 기부할 생각이라거나 그런 건 진짜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전에 텔레비전 보면서 돈 없는 애들 수술비 같은 거 주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 본인이 아프니까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기들이 더 불쌍하다면서. 큰 며느리의 그 말에 둘째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게 알아서 딱딱 챙겨주면 좀 좋아요. 상속세 덜 낼 방법도 같이 좀 알아보고. 그니까 죽고 나서 재산 물려받으면 내야 할 상속세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깔고 앉아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혹시 저희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는 듯 했어요. 혹시나 누군가 들을까봐 그제서야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 양반이야. 걱정하지 마. 맞아. 오늘도 봐. 우리가 간호하겠다고 하니까 좀 좋아했어? 내가 간병인한테 수고비도 더 주고 있어. 우리 이야기 더 좋게 할까 싶어서. 둘째 형님 진짜 똑똑하시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화자찬하더군요. 아, 정말. 저거 언제 정리할 거라고 저러는 거야.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답답해서 잠이 다 안 오잖아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뭐 아직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건 아닌데 이번 항암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얼마 안 남은 건 맞아. 아, 빨리 정리해야겠는데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힘주어 일어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더 들었다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서 말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힘없이 병실로 돌아와 물병을 내려놓고 그대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꼭 감았어요.
숨이 가빠져 오고 손발이 떨려왔고 방금 들은 모든 내용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거나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주무시나? 밖에서 며느리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저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며느리들이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게다가 제가 들었다는 것을 모두 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제일 큰 소리를 쳐야 할 사람은 저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주무시나 본데요?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무시네. 약이 그렇게 세요? 이 약이 센 약이긴 해. 지금 기력 하나도 없긴 하실걸. 그러면 괜히 나가서 이야기했네. 여기서 해도 될걸.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여기선 조용히 해. 자기들끼리 그렇게 떠드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약 효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차라리 꿈이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서는 절망에 빠졌어요.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간병인이 묻더군요. 오늘은 조금 힘드신가 보네요. 그래 보여요? 아, 네. 얼굴이 어제보다 안 좋으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무슨 일이 있기야 했지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며느리들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착하고 잘하는 며느리인 양 굴어놓고 뒤에서는 유산 언제 물려줄지를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저를 무슨 돈 취급을 하는 것과 또 걱정하는 이유가 고작 상속세 때문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며느리들이 오지 않는 날 병원으로 한번 들르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런 변호사에게 대충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변호사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같은 마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저에게 다 준 것도 어딘가 본인이 찝찝한 게 있어서 그랬나 싶기도 했고 말입니다.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고민이 많은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어르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싶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 말에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없고 며느리들이 미운 거지 아들들이나 손주 녀석들이 미운 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변호사가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며 제안하더군요. 이미 물려줄 재산이 500억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다 기부하고 100억만 물려주기로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는 그 뒤의 일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변호사는 진짜 400억은 어디에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하더군요. 진짜 기부를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럼 그것도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있으면서 잘 보니 아픈데 정말 돈이 없어서 퇴원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전달받은 서류를 며느리들에게 주기 위해 며느리들과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희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 입이 실룩거리면서 잘도 거짓말 하더군요. 아마 재산 정리를 한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소문을 냈거든요. 재산을 이제는 정리했다고 말이죠. 그걸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 며느리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재산 정리한 거다. 며느리들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걸 겨우 참았어요. 아들들이 말을 걸더군요. 뭘 벌써 정리하셨어요? 속상하게. 어머니, 아직 10년은 더 사실 수 있다니까요. 형이 그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벌써 이렇게 준비하시면 저희 너무 속상해요. 저희는 재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여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저희 이렇게 키워주시고 돈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아들들은 며느리들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며느리들의 표정을 잘 살폈습니다. 역시나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들이더군요. 물론 바로 표정 관리를 했지만 말입니다. 아휴, 그러니까요. 어머님, 결혼할 때 좋은 집, 좋은 차 다 해주셨는데 애들 낳고 나서도 큰돈 주시고. 이미 너무 받은 게 많은데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그런 며느리들을 가만 보다가 말했어요. 아직 니들 앞으로 해준 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유언장이랑 그리고 기부를 좀 했다. 그거 증서가 들어있을 거야. 기부라는 말에 며느리들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들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셋 다 굳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400억이 되는 큰돈을 어린이 병동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증서였거든요. 한동안 그 증서를 보고 며느리들이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꽤나 충격적이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런 며느리들을 보면 뭐가 문제냐는 듯 제가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내가 기부하고 싶다고 했잖니.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0억을. 큰며느리의 그 말에 둘째와 막내 며느리도 재빨리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서류를 읽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아 보였고 말이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엄청난 액수의 며느리들은 잠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아니, 400억을 기부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희랑 상의 한 번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세요? 아들들은 그런 며느리들의 반응에 살짝 놀란 듯 보였어요. 물론 제가 그 큰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에도 놀란 듯 보였지만 그보다 며느리들의 반응에 놀라서 멍하니 그들을 보고 있더군요. 저도 이럴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제가 덤덤한 얼굴과 말투로 말했어요.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니? 그게 왜 어머님 돈이에요? 큰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게 어머님 돈이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시죠. 아무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 안 하셨을 텐데. 니들 시아버지가 갈 때 내 마음대로 쓰라고 니들한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하고 갔다. 됐냐? 제 그 말에 며느리들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0억이라는 큰돈을 눈앞에서 잃었다는 생각에 이성이 끊어진 뒤였어요. 이거 기부 당장 취소하세요.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큰돈을 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혹시 치매 증상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제정신이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 미쳤다는 말이니? 그만큼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참을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며 저에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둥, 치매가 아니냐는 둥 하던 며느리들은 서류 뒷장에 있는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100억을 공평하게 3등분해서 주겠다는 내용의 제 유언이 적힌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유언장을 읽은 첫째 며느리가 다시 한번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3등분이라뇨? 첫째 며느리의 그 말에 둘째와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그게 왜? 라는 얼굴로 말이죠.
아니, 지금 100억밖에 안 물려주겠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목덜미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세상에 3등분을 똑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요? 형님 설마 첫째라 더 가져가야 한다. 뭐 그 소리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은 상황이고 할 말은 해야지. 아니, 큰형님 되게 웃긴다. 첫째 며느리라고 한 게 뭐가 더 있다고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기를 했어. 아니면 병간호를 더 했어? 대체 우리보다 뭘 더 했는데요? 했으면 제가 더 했죠. 자주 찾아뵙고 반찬 해다 나르고. 그거 다 제가 했는데 형님 언제 한번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이라도 차려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물도 제가 제일 비싼 거 했어요. 해외여행 보내드린 것도 저고 돈을 쓴 걸로는 제가 제일 많이 썼는데요.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정말 가관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들이 말리려고 하는 걸 손짓으로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아들들도 그런 자신의 아내들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것 같긴 하더군요. 가만히 내버려두니 점점 자기들끼리 언성을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지. 장남이 왜 장남인데. 그건 장남이나 큰며느리가 도리를 다 했을 때 이야기고요. 내가 도리 다 안 한 건 또 뭔데? 맨날 바쁘다고 자기 의사라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먼저 가서 일은 제일 안 하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정말? 제일 이기적으로 굴면서 가족 일에 참여 안 할 때는 언제고 유산 이야기 나오니까 장남이래? 이럴 때만 장남이지 아주. 큰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둘 다 말 다 했어? 덜 했으면요? 자기들끼리 씩씩거리고 있는 와중 드디어 가만히 있던 아들들이 더 이상은 못 보겠다는 듯 나섰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딘가 화가 난 듯한 낮은 남편들의 목소리에 며느리들은 정신이 번쩍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보고 있는 남편과 저를 한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런 며느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이러는 거 보니 내가 아주 잘한 결정 같구나. 그동안 진심으로 나한테 마음을 다해 잘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돈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 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는 소리를 내며 제 손을 잡는 막내 며느리를 보다가 손을 탁 하고 잡아 뺐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보호자 휴게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니들 보호자 휴게실에서 한 이야기 다 들었다. 저의 그 말에 아들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벌써 까먹지는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저 노인네 재산은 다 물려주고 죽어야 하는데 몸이 저렇게 안 좋아지는 동안 재산 상속 안 해줄까봐 걱정된다는 둥. 왜 일 복잡하게 상속세 더 내야 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해주냐는 둥. 왜 그렇게 깔고 앉아서 그러고 있냐는 둥. 그 말에 아들들이 놀란 얼굴로 자신의 아내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저 형님이 저희한테 그 돈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바람을 넣으셔서 맞장구 쳐준다는 게 그만. 저는 진짜 그럴 생각 없었어요. 형님들이 변호사 만나봐야 한다는 둥 먼저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서로의 탓을 하면 자신을 변호하기 바쁜 그 모습이 오만 정이 싹 다 떨어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들들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정말이야? 당신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아픈 어머님을 두고 그런 생각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둘째 아들도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이라는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이 실망이야.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한 거야. 원래 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전혀 없었는데 형님이
본인이 한 말이고 생각인데 남 탓을 왜 해? 막내 아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아내인 막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화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아이가 막내거든요. 형들도 막내는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막내 아들은 자신을 잡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탁 쳐낸 후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몸도 이렇게 안 좋으신데. 네가 뭐가 미안하니?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건 제 잘못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거의 울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막내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막상 일이 다 터뜨리고 보니 아들들에게 제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후회가 되긴 했어요. 저 하나만 입 다물고 세상을 뜨면 아들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너무 지치구나. 다들 나가거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정말 기력이 다 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라고 돌려보냈어요. 며느리들은 할 말이 남은 듯 나가지 않은 것처럼 굴었지만 아들들이 어머니 쉬시는 것까지 방해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자신의 아내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다들 돌아간 빈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으니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금방 데리고 갈 거면서 그때 같이 가지. 왜 먼저 가서 나를 이 꼴로 보게 만드는 거요? 왜? 그날은 정말 한참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력이 없어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간병인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차마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 말입니다. 다행히 이번 항암제의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암의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대로 힘내셔서 치료 남김없이 모두 받으시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힘내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아들에게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제 담당이랑 아는 사이였거든요. 어머니, 물론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희를 봐서라도 제발 좀 드세요. 어머니, 아들들이 이렇게 어머니 보내고 나면 남은 평생을 얼마나 죄스럽게 살겠습니까? 저희를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던 큰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니 아, 내가 이대로 세상을 뜨게 되면 남겨진 우리 아들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착해서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힘을 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간병인의 말을 잘 들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며느리들이 차례대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는 이혼 통보를 받은 것 같았고 둘째 며느리는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가는 것 같지 않았지만 아들과 굉장히 냉전 중인 것 같더라고요. 둘째네는 아이들이 워낙 엄마를 좋아해서 둘째 아들이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터뜨릴 때 아들들이 다들 며느리들과 이혼하길 바라고 터뜨린 건 아니었어요. 그저 화가 너무 많이 났고 서러웠고 또 며느리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저도 생각이 많아지긴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푼도 안 물려주셔도 되니까 그이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애비랑 이혼 못해요. 애들도 있고. 막내 며느리도 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어머니,
저 진짜 이혼 못해요. 저 아직 남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 소리를 한 건데, 진심으로 어머니가 유산 다 물려주고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말 조심하고 철도 들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남편한테도 말 좀 잘해 주세요. 네? 저 정말 그이 사랑해요. 큰며느리와 막내 며느리가 다녀간 뒤 첫째와 막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아직 완전히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셋 중에 같이 산 세월이 가장 길기도 하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으니 고민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건 네 결정이다. 나는 네가 이혼하길 바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저 저 아이들이 너무 괘씸하고 혼을 내고 싶어서 말한 거지. 하지만 막내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여자와는 한시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집이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있어 자랐으면 모를까. 그 정도로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부모한테 배륜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인간적인 정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은 같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막내 아들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돌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째네와 둘째네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각각 냉정 중이고 막내는 아들이 이혼 서류를 작성한 것도 알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울고불고 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만약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았고 말이죠. 아직 모든 게 다 깔끔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족으로 산 세월도 길었고 말입니다. 저는 아들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억 정도는 어린이 병원에 기부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들들이 이혼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며느리들을 용서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각자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늘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요. 제가 어쩌다 이런 막장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평생 살면서 세간의 막장 이야기들과는 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일어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대형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다 제 이야기를 올리려 했었어요. 실제로 글도 다 작성을 했었는데 글을 올리자마자 심장이 너무 뛰고 불안해 미쳐버릴 것만 같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엉엉 울었네요. 달래주는 이 하나 없이 혼자서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다시 또 화가 나더군요. 조금은 차분하게 되도록 평정심을 찾고 제 이야기를 적어보기로 결심한 후 이곳 유튜브 사연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소연, 혼잣말 혹은 헛소리.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그 어떤 것으로 치부해도 좋으니까 그저 들어만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 후 한 번의 아픔, 유산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임신만큼이나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유산이었죠. 그리고 유산 후유증인지 그 후로는 생리주기도 틀어지고 양도 들쑥날쑥 이상하더니 다시는 이전의 주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저랑 남편이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살짝 이르게 된 임신이었으니까 유산이라는 큰 아픔을 겪긴 했지만 이제 그 후로 임신 준비에 들어간다면 시기는 딱 적절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후로는 피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이라고 간절히 빌면서 아기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바랐지만 임신 소식은 저희 부부를 찾아오지 않았죠. 허망하게 떠나보냈던 첫 아기, 그 진한 유산이 두고두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유산 후에 후유증을 겪긴 했지만 그런 정도였고요. 남편 역시 정자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어요.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40대 임산부들 정말 흔해졌거든요. 40대에 첫 아이를 품에 안는 부부의 광경들도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된 마당인데 고작 30대 중반에 임신이 안 돼서 이렇게 고생할 줄은 정말 그 이전까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가 바로 원인불명인 아님에 속하는 케이스였어요. 각종 모든 검사에서 딱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임신이 계속해서 안 될 경우 이런 원인불명의 진단이 내려지더군요. 요즘이야 불임이라는 단어를 배제하면서 안 쓰려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저는 쉽게 말해 불임녀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갔고 포기하지 말자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면서도 내심 이러다 영영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첫 임신 때의 그것, 제가 자연 임신이 됐던 몸이라는 그 과거에 발목 잡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면 반드시 임신이 될 거라 믿으며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뱃속에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념과 수긍한 뒤 난임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는 인공수정에 도전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죠. 분명 예전에는 시도해봐도 임신이 안 되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 노력해보자고 저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저는 항상 고집부리며 거절해왔고 남편이 그런 저를 설득시키는 역할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제 말을 기뻐하기는커녕 망설여진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 시간이면 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든다던데. 그리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래. 완전 사람 피 말린다잖아. 해본 분들이 대부분 그거 진짜 사람이 할 짓 아니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듣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러쿵저러쿵 하며 결국은 병원 다니면서 임신하는 거 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결론은 그거였는데 자꾸 돌려서 저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자꾸 왜 그래? 내가 하고 싶다잖아. 임신할 당사자인 내가,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내가 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임신하려면 이제 이것저것 가릴 때 아니라는 거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잖아. 도대체 왜 자꾸 반대하는 거야? 옛날엔 나한테 먼저 난임병원이니 뭐니 다 가보자고 했잖아. 임신할 당사자인 제가 어떤 수를 써서든 임신하고 싶은 거니까 다른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남편은 제 완강함에 약간 속상해 보였어요. 저는 대체 왜 지레짐작으로 겁을 집어먹고 남편이 저러나. 혹시 돈 들이고 갖은 노력 들여봐도 또 임신이 안 되면 그땐 정말 좌절일까봐 미리 염려되어 저러는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어이없는 생각을 했네요. 저와 그런 대화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저를 향해 희대의 미친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있잖아. 건강하고 문제없는 처제. 응? 내가 처제 사이에서 아이를 보는 건 어떨까도 싶은데. 처음에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문장을 바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맞더라고요. 와, 당연히 남편이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을 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자기 처제를 들먹여요? 저에겐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친형제자매라곤 서로뿐인 저희는 애틋한 사이이기도 했죠. 이런 제 여동생이 바로 남편에겐 처제였고요.
서로 안 친하거나 사이 나쁜 자매들도 많을 텐데 저흰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자매는 일찍이 아빠를 여의었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좀 성격이 포악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저희가 친척들이 꽤나 질이 안 좋은데요. 지금이야 거의 안 보고 살아서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후 엄마는 오만 친척들에게 핀잔이며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런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습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절정의 중학생 때 아빠 돌아가시고 입시에 신경 써야 하는 고등학생 때는 엄마와 갈등을 빚고 매일 마음고생을 하고 저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엄마의 오만 감정들을 다 받아내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는 제 역할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다 저도 폭발하면서 엄마와 대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주 싸우게 되었죠. 엄마는 원래도 타고난 그 성격이며 성향이 저와는 맞지 않았고요. 그런데다가 아빠 돌아가신 후 집안 식구들의 멸시, 모함, 이간질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더 이상해지셨던 거죠. 당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던 제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이해하면서 엄마를 감싸줄 수 있었겠어요. 저 자신 한 명 챙기기도 벅차고 어려웠던 걸요. 그러니 엄마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이였죠. 성질 더러운 저와는 달리 조용하고 애교 많은 여동생을 엄마는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의 쓸데없는 하소연에도 여동생은 동조를 잘해주었고 엄마의 말에 토달지 않는 착한 막내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녀관계, 그 유대감을 지닌 동생이 내심 부럽기도 했네요. 집에서 교육 방면으로 일절 지원받는 게 없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던 저는 대학도 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대학도 좋지만 너 이제 성인 되면 바로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엄마 힘들어. 그놈의 엄마 힘들어는 저를 미치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엄마는 저에게 땡전 한 푼 돈을 주지 않았죠. 제가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타고 허리띠 졸라맬 대로 졸라매면서 돈을 마련하여 다녔던 대학교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던 건 여동생이었죠. 그래, 내가 힘을 내고 모범을 보여야 동생이 나를 보고 따라와. 여동생을 위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힘을 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돈 벌었고요. 제가 벌어서 갖다 바친 돈으로 동생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저보다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동생이었기에 대학은 그냥 전문대에 들어갔죠. 엄마는 몸이 힘들다면서 일을 줄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돈을 벌어다가 엄마한테 용돈 주고 여동생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는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여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는 제가 이를 악물고 제 몫의 돈을 더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만났던 사람,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는데 겹치는 지인과 호칭 족보가 꼬이는 바람에 저와는 처음부터 동갑 친구 마냥 지내왔었어요. 애틋함이 넘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으나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꼈고요. 함께 지내면 재미가 있고 더욱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하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쪼들리는 형편이었지만 저희는 당장에 이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결혼해서 지낼만 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남편은 위로 4살 차이의 형이 한 명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아주버님 되시는 이 남편의 형은 일찍이 취업을 일본으로 해서 거기서 계속 살고 있고요. 형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동생인 남편이 어딘가 외동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괜히 외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선입견 그런 것들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죠. 형제가 있는 사람보다도 외동인 사람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자기가 친척들 중에서도 여자들과는 가깝지 않아 그런지 제가 여동생하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림이 낯설고 아기자기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과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까진 아니었던 시절에 여동생의 얼굴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나이가 23이었고요. 와, 엄청 어리네. 얼굴이 완전 애기구만, 애기야. 제 동생을 본 남편이 당시 저에게 건넸던 소감의 첫 마디가 저것이었어요. 너무 애기 같고 어려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가 연애할 적에도 결혼 얘기가 오갈 때에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동생은 든든한 가족으로서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사이좋은 여동생과 부침성 좋은 처제의 역할을 다 해주었죠. 남편이 저희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를 먹었고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런 자기 예비 형부의 고민을 알고 나섰던 것도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 보겠다면서 여동생이 나서 남편과 엄마를 데리고 자기가 셋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그랬었어요. 저 결혼 직전에 여동생이 그래줬던 것 덕분에 확실히 도움이 됐고 엄마도 남편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자매끼리 사이가 좋아도 자기 친언니가 결혼한다는데 예비 형부 도와주면서 발벗고 나서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노력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 여동생이 대견해 보였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모으고 여동생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했던 결혼입니다. 남편과 부부가 되어 어느덧 5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전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어느새 동생도 30줄에 들어와 있었죠. 문득 동생이 꽤 오래 누굴 만난다든가 사귀고 있다느니 하는 남자 이야기를 안 한 지가 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이제 30대야.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이제 슬슬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지. 언니, 요즘 누가 30이라고 결혼을 조급해해. 난 별로 생각 없어. 당장 결혼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 말은 안 하더라도 누군가 결혼할 만한 상대를 슬슬 만나고는 있어야 할 나이다 이 말이지.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너 지금 다니는 곳 작은 데라서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왠지 결혼할 사람 찾아서 만나는 게 더 여러모로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언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도 요즘에 안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말이야. 혹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닐까?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내가 진작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네. 모르겠어. 나도 나이 먹었는지 마음이 복잡해. 왜?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너 주변에 너한테 고백한 놈이라도 최근에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마음의 소리 한번 뱉어본 거야. 푸념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랬던 동생과의 대화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지금이야 그 대화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통증이 일어나네요.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저는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임신이 안 되고 있던 상황에 좌절해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진지한 상담을 더 해주거나 고민을 나눌 군번이 그때는 못 됐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3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병원을 찾아다녔죠. 아직 많은 나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건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갑갑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받아봐도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추정될 만한 원인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 역시도 검사를 받아왔지만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건 없었고요. 저나 남편이나 아주 자잘하게 몸에 문제는 있었어도 그게 불임의 원인이라 꼽힐 만한 것은 아니었기에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였으니
여동생이 연애를 오래 안 하든 말든 사실 진정으로 걱정해줄 만한 처지가 못 되었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신 계획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부라고 그렇게 둘러댔었는데 이게 기색에서 완전히 감춰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예상보다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 얼굴에도 그늘이 져 있었나 봐요. 추석 연휴를 앞뒀던 때 연락을 한 가까운 친구가 저에게 정말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임신이 안 되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댔다가 괜히 가슴에 찔려서 그게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원인 불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알려줬고요.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한데 아직 아기가 찾아올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끈기를 가지고 있었어. 뭐 어쩔 수 없지.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목소리를 냈는데 그 친구는 반대로 열을 내가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난임의 경우가 4번이면 1번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 임신엔 그냥 답이 없다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알게 된 언니 한 명이 병원에서 사실상 불임이라고 그렇게 진단받았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자연임신으로 출산했잖아. 임신 포기하고 시술 시도도 안 하고 10년을 살다가 임신해서 아기 낳은 경우도 있다더라. 그리고 시험관 실패했는데 그 후에 자연임신된 경우도 있대. 야, 특히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진짜 언제 임신될지 모르는 거다. 나이 40의 초산인 케이스가 요즘은 많은 거 알지? 너 아직 창창하다? 열을 내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대학 동기로 만났던 인연인데 이 친구 또한 많이 어렵게 살아온 과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긍정적인 성격이라 제가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제 처지를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착한 마음씨 또 한 번 배우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마음씨가 착하다는 걸 이런 기회로 알게 됐어요. 남의 불행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없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가 있는 친구 한 명은 아무에게도 안 알렸지만 사실은 2번이나 유산을 했다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나서 어렵게 임신했던 거라고 저에게 자기 과거를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마음 불편하게 잊지 말라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눈시울이 다시큰했습니다. 제 자신이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 정말 스스로가 부족한 인격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인간관계가 비록 좁지만 그 좁은 영역 안에서는 잘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자 괜히 눈물이 났어요. 제 주변인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저는 워낙 사이가 좋은 친여동생까지 있는 입장이었기에 제가 참 인복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심적으로 지치고 힘든 타이밍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제 여동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절친한 자매 사이인 것이 저희였으니까요. 제 안부 묻는 김에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냐고 한 번씩 꼭들 물어봐왔죠. 참고로 제 친한 친구들은 너란 사람을 순한 버전으로 만들면 네 여동생이다 라는 감상을 공통적으로 보내온 바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순하고 그러면서 성격까지 제법 밝은 게 저의 여동생이었습니다만 언니 힘내. 이 말밖에는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 제가 임신 문제로 고충을 토로하자 저에게 기껏 건넨다는 말이 저것이었죠. 그것도 엄청 애매한 표정으로 저렇게 짧게 말한 게 다였어요. 평소 제가 알던 여동생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길게 잡으면 근 1년 가까이 동생이 절 대하는 게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 애가 우울해진 것인지 전처럼 종종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매 사이도 아예 멀어진 것인지 별별 생각 다 했었네요. 저도 임신 문제로 여러 생각이 복잡했고 늘 마음속에 돌덩이를 얻는 기분이었기에
저 대신 여동생 좀 챙겨주라고 남편에게 몇 번 그랬습니다. 남편이랑 제 여동생이랑 워낙 둘이 잘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 부탁이 부담스러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참고로 저희 집은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친정집에서 차가 안 막힐 때 가면 1시간 거리였고요. 남편의 직장은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인데 여동생의 직장과 가까운 편이었어요. 동생은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직장을 다녔고요. 두 사람의 직장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과 친정집의 중간 지점 격이었어요. 저는 직장이 아예 반대 방향이었죠. 내일 퇴근하고 저녁에 처제한테 내가 파스타나 사줄까? 처제 그런 거 좋아했지? 남편이 이럴 때면 전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종종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요. 그러면 여동생은 저에게 남편이랑 먹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잘 먹었다는 인증으로 보내줬어요. 이렇게나 친근하고 가까운 가족 사이였어요. 제가 엄마랑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데다가 그런 이유로 친정집에 잘 안 들르니 여러모로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굴어주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이런 가족 사이인데 어떻게 남편이 그런 망발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난임병원 다니자고 제대로 임신 성공해보자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처제를 들먹일 수 있었단 말인가요? 저는 이 있을 수 없는 해괴한 발언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고작 맥주 2캔 마셨다고 그걸 무기 삼아 입을 나불거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쳤어? 지금 어디서 그딴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당장! 왜? 비상식적일 것까진 없잖아. 아니, 우리 상황을 봐. 처제는 아주 건강하잖아. 몸에 문제도 없고 너보다 5살이나 어리고. 임신하기에 더 제격인 건 사실인데 뭘 그래? 그리고 가족이 차라리 생판 남보다 낫지. 와, 너 진짜 돌았구나. 가족이 남보다 낫다고? 근친상간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시위할 사람이네, 이거?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동생을 이런 일에 들먹거려? 너는 네 착한 처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니? 내 동생이 그렇게 우스워? 네 입에서 그딴 소리 나왔다는 거 알면 내 동생 너 이제 2번 다시 안 보려 할 거야. 그땐 어떻게 섭섭할래? 글쎄, 과연 그럴까? 처제가 날 안 보겠다고 나올지 어쩔지는 네가 모르는 일이지. 남편이 피식 웃는 모습에 전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말았죠.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철썩 한 대 쳐버렸습니다. 치고 나서 저도 당황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맞은 뺨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부여잡더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것도 말이 안 됐지만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올 사람도 아닌데 너무 낯설고 제가 알았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제 남편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다니 이 사실에 본능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아주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동생하고 너 무슨 일 있었어? 거의 충동적으로 나간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말을 뱉어놓고 스스로 어라? 이런 걸 왜 물어봤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 몸을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제가 추궁하자 놀랍게도 남편은 발걸음을 옮기더니 자기 겉옷을 챙겼습니다. 지갑을 들고선 저에게는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데도 무시한 채로요. 그런데 집을 나서던 남편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이상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곱씹다가 갑자기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야 맞는 상황이었는데 전 이상하게 실이 점점 머리가 차갑게 식고 가슴마저 싸늘하게 식은 기분이 들었어요. 직감을 따라서 여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다름이 아니고 너 우리 집에 잠깐 좀 올 수 있어? 네 형부 일이야.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더듬는 말투로 거절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네요. 일방적으로 전화도 끊더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여동생에게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커피나 한잔 하자고 예쁜 카페 놀러 가자면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절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런 권유를 바로 거절할 애가 아닌데 의외다 싶었죠. 여동생이 절 일부러 만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불길한 가정이 들어맞지 않기를 바라며 집을 나서서 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정말 반쯤 미쳐버리는 줄로만 알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금세 머리가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겉으로는 차분하고 싸늘해지는 게 제 특징이라 친정집에 들어섰을 때도 전 조용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 놀라서 저를 쳐다봤죠. 웬만해서는 행차하지 않는 맏딸이 예고 없이 이렇게 들이닥친 적은 처음이었으니 엄마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여동생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놀라다 못해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표정 관리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든가. 진짜 착잡했습니다. 너, 네 형부랑 무슨 일이 있었어? 이름 무슨... 언니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래? 야, 말 돌릴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냐고. 제가 다그치니까 동생이 억지로 웃어 보이려던 것을 그만두고는 입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끝으로 옷자락을 쥐고 제 시선을 자꾸만 피하더군요. 뿌연 안개 속에 갇혀버린 의문이 그럴싸한 심증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폭발했죠. 네가 어떻게 그래? 야, 너 진짜야?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네가 네 친형부랑 붙어먹은 거, 짐승도 안 할 그런 짓거리 한 거, 그거 맞냐고. 대답해. 대답 안 해? 그러자 여동생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한 대답은 피한 채 입은 꾹 다물고 눈물을 흘려대는 것에 제가 그런 여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말을 해보라고. 네 입으로 무슨 말이라도 똑바로 해보란 말이야. 왜? 왜 못하는데? 제가 눈을 부릅뜬 채 여동생을 노려보며 동생을 잡고 흔드니까 소란에 놀란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냐면서 호들갑을 떤 엄마는 일단 여동생에게서 절 떼어놓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힘껏 떼어낸 엄마로 인해 반동을 받아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동생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죠. 그리고 저는 곧 제 두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동생이 자기 아랫배를 감싸듯이 그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저의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너 임신했어? 말을 하고 나니 참담하더군요. 흔들리는 동생의 눈빛으로 저는 대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임신? 너 설마 그거 내 남편 애야?
미안해, 언니.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는 것에 저는 분노와 절망에 찬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 주저앉았죠. 당연히 저만큼이나 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설마 자기 작은 딸이 큰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을 거라고 엄마도 상상조차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그게 무슨 내가 네 언니 몰래 알아서 잘 만나고 감정 추스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뱃속에 애 들어서게끔 하라 그랬어? 엄마의 탄식으로 저는 뒤통수가 얼얼해졌어요. 그 말인즉 제 남편과 여동생의 관계를 엄마는 진작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뭐야? 엄마 지금 뭔데? 알고 있었어? 둘이 그런 사이라는 거? 언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길래? 말실수였음을 알아차리고 엄마가 손으로 자기 입을 확 가리면서 절 올려다보는데 정말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눈물을 훔치며 홀쩍거리는 여동생도 역겨워 보였고요. 다 죽어버려. 다들 인간도 아니야. 진짜 더럽다 더러워.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너같이 더러운 사람 난 내 동생으로 둔 적 없어. 짐승만도 못한 년. 언니는 어차피 임신 안 된다면서. 임신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내가 그렇든 말든 어쩌라고. 난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었어. 오빠한테 마음 생긴 지 오래됐어. 우리가 따로 만난 건 2년 넘었고. 언니 유산하고 나서 계속 임신 실패한 이후로 오빠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준 건 나였어. 오빠 힘든 거 알아준 것도 나뿐이었고. 언니가 자기 남편 잘 돌보고 잘 간수했어봐. 이렇게 됐나? 무슨 멍청한 헛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레 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 그 영리했던 여동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어요. 너 진짜 어이없다. 너는 내 남편, 네 형부한테 그런 감정이 들대? 너 변태야? 그리고 불륜 문제에서 붙어먹은 짐승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언니는 임신도 못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서 왜 잘못이 아니야? 이게 다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동생이 소리를 빽 지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아예 가린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시끄럽게 우니까 엄마는 그게 애처로워 보이기라도 했는지 일어나서 달래주더군요. 너는 이 동생이 지금 임신했다는데 걱정도 안 되니? 항상 치만 잘랐지 아주. 걱정받아야 할 사람은 누가 봐도 제가 맞는 상황이건만 기가 막혔죠. 동생을 감싸는 엄마의 그 모습에 저는 넋이 나가서 하하 힘 빠진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들 제정신 아니네. 그런데 내 탓으로 돌리려 해봤자 소용없어. 비정상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정상인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쯤 나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먹혀. 흔들림 하나 없는 제 목소리에 여동생은 타격을 받았는지 손을 천천히 내리고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꼭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나오는 작전이 안 먹히는 것에 분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알았던 동생은 단순한 일면일 뿐이었음을, 제가 모르는 면들이 그 안에 훨씬 더 많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지난 세월 한 가족으로 세상에 둘뿐인 자매로서 잘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 이 모든 역사에 먹칠을 해줘서 고맙다. 왜 그랬어? 너 정도면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형부랑 몰래 그럴 생각이 들었다니. 놀랐다. 아무튼
인생 조진 거 축하해. 넌 이제 끝났어.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는 것에 동생의 낯빛은 점점 더 창백하게 질려갔어요. 엄마도 당황해서 허둔 숨만 뱉어내는 꼴이 꽤나 통쾌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난 미안한 마음뿐이야, 언니.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어. 동생이 겁에 질린 얼굴로 사과한 것은 친자매로서 절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한 번 돌아서면 끝이고 반드시 끝장을 봐야 그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거, 동생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제가 인정 없이 차갑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제야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걱정된 겁니다. 저는 덜썩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쏟는 여동생에게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시선만 잠시 보내주다가 돌아서서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며 나온 저였지만 차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쏟아지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샘이 터져나오더군요. 어떻게 이런 막장스러운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처지가 비참했어요. 진상을 알고 나니까 지난날의 그 두 사람 행적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가 아주 멍청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놀면서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두 사람에 대한 분노로 몸이 다 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심호흡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집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사이 왔던 것인지 확실하게 남편의 옷가지 몇 벌과 짐가방이 사라져 있었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그 비겁함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머릿속에서 이미 대략적인 구상을 끝내놓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변호사 자문도 구해놨고 불륜사리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찾아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죠. 저처럼 이렇게 친가족 간의 불륜은 확실히 드문 일이었기에 더욱 비참했어요. 절대 남편과 여동생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둘 다 작정하고 파멸시킬 겁니다.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 이상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을 만큼 후회하게 만들어주려고요.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고 웃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작게 한 구석에서 그래도 될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 두 사람에게 가차없이 응징을 해도 되는 거겠죠? 저의 배우자와 친자매에게 그래도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이라도 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왜 드는지 진짜 모를 일입니다. 이 충격으로 저는 엄청난 감정들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건 슬픔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 그리고 영영 그 두 사람과의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나 슬프다고 이미 결심은 다 맞춰놨으면서 그럼에도 고민을 할 정도로 남편과 여동생을 정말로 아꼈다고 사연 글을 통해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영혼이 빠진 몰골로 가만히 있다가 돌연 분노가 차올라서 소리를 질렀다가 슬프고 속상해서 울었다가 이런 걸 반복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곧 저는 남편과 대면하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처절하게 갚아주겠다는 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겠지만요.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원인 불명으로 계속해서 제가 임신이 안 되었던 건 남편과 여동생이 저 몰래 내통하고 있음을 알고 하늘에서 아빠가 제 임신을 일부러 막아주신 건 아니었을까. 이런 시시한 상상마저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 처제와 붙어먹은 그런 인간 말종 사이에서
제가 아이가 없는 게 정말로 다행이에요.